자, 안녕하세요. 자, 남학원에서 우리 회계감사 가르치고 있는 홍상현입니다. 자, 2024년 회계사 1차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2차 우리 동차 회계감사 강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강의부터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실강으로 진행을 하진 않고요. 여러분들 이 동차 기간 동안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거를 해야 되는 효율성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동차 회계감사 강의는 제가 미리 스튜디오로 촬영을 했던 강의를 갖다가 이제 추가 편집해서 제공할 거고요. 이제 기본 원본 강의는 202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던 다유예생을 위한 회계감사 강의 한 4, 5유예, 한 4과목이나 5과목 남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촬영했던 강의 이거를 이제 추가로 편집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편집 방향은 조금 더 양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총 76강이고요. 한 강당 평균 한 60분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차 시험 끝나자마자 하루 이틀 정도 쉬시고 바로 하루에 한 4개씩 복습을 병행해서 쭉 이렇게 들으시면은 약 19일. 그러면은 이제 3월 중순이 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완강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이 다유감사 강의 자체가 뭐 처음에 촬영 컨셉 자체가 어느 정도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촬영을 했고 거기다가 추가로 조금 더 편집했기 때문에 이 동차생분들한테 매우 적합한 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특징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시간 자체는 좀 줄긴 했지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용 설명 쪽은 거의 건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지를 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동차생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장의 모든 부분을 다 내가 머릿속에 넣어서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거 이외의 설명들을 조금 이제 듣는 것들이 다른 중요한 부분에 이해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출제 경향 자체가 이제 OX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을 듣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자체가 본문 내용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기출문제 한 10개년 정도의 7, 80% 정도를 다유강의에서 이제 풀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뭐랄까 좀 지엽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덜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강의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켰고요. 이렇게 이제 강의 자체가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다른 어떤 과목들, 뭐 원가관리회계라든지 재무회계라든지 뭐 재무관리, 그다음에 세법까지 기본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연습서도 있고, 그리고 뭐 요약집도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 같은 경우 이제 기본서가 있고요. 연습서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는데 본 강의는 이제 요약집을 사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꺼운 기본서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약에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는 요약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험 준비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떤 표현이나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암기하지 않은 형태로 읽는 것들이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효율성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약집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 기출문제 같이 수업 시간에 진행하니까 이렇게 이제 2권으로 여러분들 수업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가 있는데 이 강의 노트 제가 이제 이 강의 노트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제 수업을 듣고 이 강의 노트만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뭐 30분씩 1시간씩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강의 노트만 주구장창 외워서 이렇게 합격해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강의 노트, 요약집, 그리고 기출 문제집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가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충분합니다.
자, 동차생분들은 이제 솔직히 많은 투입을 하기 힘들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의 듣고 요약집을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또 강의 노트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시고 키워드랑 뭐 구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 또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드린 기출문제 이런 거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해요. 저는 이제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5과목 다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고 감사는 더 투입하지 말아라. 요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혹시 내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를 뭐 많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는 이게 이제 1순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년 GS 모의고사 과정을 개설을 하는데 4회 정도 이렇게 5월 중순쯤에 개설하는데 최신 이제 기출 출제 경향을 다 반영해 가지고 매년 문제를 새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문제풀이 연습이 요걸로 이제 가능하니까 요거를 1순위로 요걸 1순위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3개년 우리 GS 모의고사 문제들을 갖다 모아 놓은 건데 요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 내가 이제 아깝게 유예에서 탈락을 하고 뭐 이번에 5과목 다 동차를 노리는데 강의는 거의 안 들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겠죠. 스튜디오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학원에 거의 맨날 가긴 하지만. 그래서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을 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쪽에 빠르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그때 이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진도만 빼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그게 공회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바로바로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보통 이제 답변다는 텀이 한 빠를 때는 이제 2, 3일 만에 달기도 하는데 한 5일 정도 텀 두고 이렇게 싹 한 번씩 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차 회계감사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 수강한 아이디로 질문하시면은 수강 내역이 뜨거든요. 질문 그 게시판에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전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3월까지는 맨날 확인을 통해서 이 동차 회계감사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동차생이라는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효율성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보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의를 빠르게 나는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복습 없이 처음부터 1강부터 76강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강의만 하루에 막 8개씩 10개씩 듣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암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에 한 4개 이상 듣지는 않는 게 그게 이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씩이라도 구조라도 암기를 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복습을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감사라는 과목이 당연히 이제 수치상으로 동차 합격이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인 건 맞죠. 예. 동차생분들 중에는 뭐 한 150명에서 250명 요 정도 이제 감사를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제공하는 요 컨텐츠가 정말로 동차 합격을 위해서 최적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간의 노력만 더 얹어 주신다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경영 아카데미에서 회계감사 강의를 하고 있는 홍상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회계사 유예 단과반 그 중에서 이제 회계감사 과목 그 중에서도 다유생을 위한 회계감사 강의를 진행할 건데 강의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이랑 다른 게 유해 강의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2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 이유는 작년에 이제 찍었던 유해 강의 한 80강 정도 되는 그 강의는 어쨌든 간에 이제 타겟이 1, 2유생, 저유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 4, 5유생 분들은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있으면 알아서 버려라. 약간 그런 느낌의 강의였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다유생을 위한 회계감사 강의는 이제 중요도를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직접 판단을 해 가지고 아예 강의에서부터 배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할 범위를 강제적으로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촬영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수험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거기다가 인제 플러스 제가 이 첫 번째 주제로 2023년도 기출문제 분석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은 '아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있구나.' 여기에 맞춰서 뭔가 2023년도 기출문제가 시사하는 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공인회계사 시험 선발 및 채점 과정에서의 어떤 이슈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이제 이 다유생을 위한 회계감사 강의를 제가 '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또 다른 이유가 그거거든요. 수험생들의 니즈 말고 뭔가 인제 출제 트렌드 측면에서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 쭉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강좌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실강으로 진행 안 하고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합니다. 요새는 실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 강의를 찍는데 너무 어색하네요.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제가 되게 어색해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감안해 주시고. 자, 일단 뭐 꼭지는 6개고요. 2023 기출 분석 및 2024년 기출 예상 요거부터 해 가지고 교재, 그다음에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스튜디오 강의로 온라인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강의 일정,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이후에 우리 기본 강의 이후에 후속 커리큘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자, 우리 2024년도 기출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 대비 방법을 구상하기 전에, 요걸 이제 구상하기 전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 구상하기 위해서 2023년도 기출 문제를 먼저 여기다가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근데 뭐 그냥 다짜고짜 분석을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마치 우리 표준어과 차이 분석하듯이 제가 작년 유해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예상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2023년도 회계감사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8가지 주제를 제가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러면서 기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감사를 버려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기 구분해 볼까요? 자, 예상. 대단한 예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분석한 결과를 갖다가 그 당시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 첫 번째가 최근이라기보다 이제 2, 3년 전에만 해도 화두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 기준을 갖다가 통암기를 해야 되냐. 그 많은 감사 기준을 정확하게 다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쏟아내야 되냐. 요런 게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랑 21년도 그 두 해의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먹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 기준 정확하게 암기하고 통암기에서 뱉어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 이전,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시험에서 트렌드가 바뀌었죠. 우리 기준서 통암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례 문제 비중이 커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상을 2023년도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러분들 암기 비중 줄어들 겁니다. 통암기 하지 마시고 키워드와 이해 위주로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고요. 시험에 실제로 이제 기준서 암기 문제, 일명 복사 붙여넣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 비중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문 비슷하게 암기했던 친구들이 결과가 좀 좋게 나왔어요.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아, 기준서는 원문에 가깝게 암기를 해야 된다. 요런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됐었는데 사실 그게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때는 요게 어느 정도 먹혔다. 자, 그런데 22년도 어때요? 일단 암기 문제 자체가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 자체도 원문이랑 얼마나 비슷하냐를 가지고 채점하는 그런 경향은 이제 아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20년도, 21년도처럼 단순 암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비중도 크고 그 다음에 점수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출제 경향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아, 내가 요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공부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압박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아,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구나. 다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요런 어떤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압박감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 실제로도 정확하게 22년도보다 더 심하게 기준서 암기 문제가 철저하게 뭐랄까 배제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영역에서는 똑같이 암기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감사 절차와 관련된 좀 지엽적인 어떤 그 기준서 암기 문제가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기출 어떻게 예상하느냐? 역시나 계속해서 이렇게 23년도랑 비슷한 형태로 갈 것 같냐? 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랑 21년도가 약간 특이한 해였고요. 그때로 다시 회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암기 문제 비중은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험이라는 거는 암기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 암기된 내용이 없으면 사례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단순 암기라는 어떤 그 공부법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여기다가 대비를 적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중은 줄었는데 어찌됐든 기준서 암기 문제가 있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다 뭐였냐면은 기초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조금 더 암기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온 게 이 다유생을 위한 회계감사 이런 컨셉의 강의이기도 하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 얘네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문제풀이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요거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2024년도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요 주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암기 비중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의 암기 틀리면 안 된다. 일단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된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 양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양이 많아졌다. 2023년도에 많아질 거다라고 제가 뭐 정확하게 예상하진 않았지만 22년도에 되게 많아졌다. 그리고 뭐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22년도 기출문제 우리가 강의 진행하면서 이제 22년도 문제를 다 풀어볼 건데 거의 다 풀어볼 건데 자, 쭉쭉쭉 보시면 어때요? 조금 빽빽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일단은 22년도 문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텍스트가 좀 많은 편이에요. 쭉쭉 빽빽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보통 이제 평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8번까지 있는데 여기 문제 9번까지 있고 페이지도 16페이지까지 꽉꽉 채웠죠. 보통은 14, 15페이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자체도 많고 자연스럽게 답안도 요구되는 답안도 이제 양이 많은 그런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사실상 뭔가 경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랄까
왜 이렇게 문제 양이 많아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19년도부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회계감사 과목 관련해 가지고 총 4분에서 6분으로 2분이 늘었습니다. 6명으로 2명이 늘었는데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20년도, 21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뭐 꼭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시간 이슈가 생깁니다. 원래는 이제 문제 양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썼다? 이게 회계감사 과목에는 잘 없는 이슈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생길 수가 있다. 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막 긴장 많이 되고 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답안 작성 시간이 막 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 이렇게 또 문제 양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 23년도에도 시간 관리를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23년도 문제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10번까지 출제가 됐고요. 물론 문제 수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문제 양을 나타낸 척도로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 문제 안에 물음수가 막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읽어야 될 텍스트도 양이 많았고, 그 다음에 써야 될 답안도 제가 답안은 이제 기출실록 문제집을 갖다가 작성하면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양이 많게 나왔다. 그래서 24년도 기출 어떻게 예상하냐? 문제 양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23년도랑 비슷하게 많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 관리. 우리 시험장에서의 시간 관리가 뭐랄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기본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는 신경 쓸 건 아니죠, 사실은. 지금 신경 쓸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습득할 거 다 습득하고 다만 이제 미리 잠깐 말씀드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요것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특정 뭐 사안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답안이 뭐 한 10페이지 정도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험장에서 그 10페이지의 내용을 어떻게든 그냥 다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물음별로 어차피 이 점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걸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걸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물음이 뭐 점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 관리를 반드시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막 사족 붙이는 거를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주어져 있는 그 줄수라든지 어떤 그 출제 의도에 맞는 답안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혹시 이건가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알고 있는 거 다 적는 게 그게 뭐 완전히 뭐 좀 우월하지 않은 전략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월한 전략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생각은 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 정확하게 출제 의도 파악해 가지고 딱 그 맞는 답안만 그 정해진 분량 내에서 적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요거는 나중에 뭐 문제풀이 강의라든지 뒤쪽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예상했던 게 우리 외감법이랑 외부감사법이랑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법. 자, 얘네들 출제 비중이 높아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법. 얘네 둘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많이 돼도 너무 많이 됐어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출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원인은 이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2018년도 외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무적으로도 회계감사 시장에서 이 외감법이 이슈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험에서도 새롭게 이제 바뀐 거 관련해서 물어볼 게 많으니까 늘어나기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령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25년부터는 외감법이랑 공인회계사법이 1차 이제 상법 과목 안에 출제 범위로 들어갑니다.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출제자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6명 중에서 이 법령과 관련된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당연히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어요. 뭐 손해배상 책임,
감사인 지정 사유 중에서 재무적인 요소, 그리고 상장법인이 감사인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부정행위 관련해가지고 의사소통해야 될 거,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뭐 손해배상 공동기금이랑 준비금 차이점, 이런 것들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12점에서 15점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법규를 갖다가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출제 경향이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근거가 이제 우리 2022년도에 1차 시험에 들어가죠. 어수법 빠지고 외관법이랑 공인회계사법 들어가고, 그리고 또 2022년도에 이 외관법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거의 10점 이상 출제가 되면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우리 감사 공부하는데 감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그 법령이 이렇게 10점이 넘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 이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올해는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냥 2022년도가 이례적이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외관법이랑 공인회계사법 중요도는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24년도 기출예사 다시 한번 23년도에는 적게 나오긴 했지만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2025년도 1차부터 이 외관법이 들어가면 24년도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원가의 커리큘럼에 외관법 관련된 책들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10월인데 2023년 10월인데 지금 책 작업이 거의 뭐 막바지에 이르시는 어떤 그런 교수님들이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은 이제 회계감사와 관련된 교수님들이 이 외관법 교재를 작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책 작업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사성이 있구나, 수험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하게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외관법이랑 공인회계사법 원문에 가깝게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예측했던 게 뭐였냐면은 직업윤리 이거 굉장히 지엽적인 거 나올 것 같다. 우리 보수적으로 대비하자라고 했는데, 직업윤리와 관련된 부분,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 요구사항,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2017년도부터 이러한 직업윤리와 관련된 게 우리 10% 내외로 출제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22까지 해가지고 이제 6년 이상 벌써 출제가 됐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 즉 출제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갖다가 100%라고 했을 때 직업윤리와 관련된 게 많이 쳐주면은 3%에서 4% 정도예요. 자, 근데 3%에서 4% 정도 되는 애들한테 10%의 어떤 출제 비중을 갖다가 7년째 누적으로 3, 4%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대략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부해야 될 어떤 텍스트의 양으로 봐도 그렇고, 그 예전에 몇십 년 넘게 과거에 출제됐던 그 물음의 어떤 그 점수 비중, 요거를 미루어 봤을 때 그 정도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범위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10%를 이렇게 할당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벌써 6년째 누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1대로 고여버렸습니다. 윤리기준 관련해가지고 이 윤리적 요구사항 관련해서 새롭게 출제할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당연히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23년도 시험 대비하면서 이제 보수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당연히 저도 강의를 보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떤 애매한 부분들을 제외한 확실한 부분들은 전체를 그냥 전부 다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뭐 10개년 정도 강의하면서 풀어드리고 또 GS 문제 이렇게 만들면서 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따져보고 하는데 진짜 새롭게 출제할 게 없어요. 그럼 계속 이제 지엽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나왔던 게 또 나오겠죠. 예, 당연히 또 기본적인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 유해생 입장에서는 직업 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수적으로 잡고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지엽적인 게 나왔습니다. 네, 윤리 기준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지엽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요거에 대한 근거, 작년에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그 적은 출제 범위에 뭐랄까 이제 배점을 많이 부여를 하게 되니까 그게 한 해 한 해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일대로 고여버렸고 지엽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 이 직업윤리 관련된 독립성 관련된 이슈가 뭐랄까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로컬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던 그런 윤리 기준 같은 거 윤리 기준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슬금슬금 실무적으로도 막 적용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2024년도에도 지엽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 또다시 나올 수는 있겠죠. 또다시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난이도가 쉬운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지엽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요거는 사실은 예상이라기보다 여러분들 뭐 이런 전통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전통적 중요 주제. 얘네들은 그냥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뭐 중요성. 그 다음에 감사 위험 모델. 그 다음에 뭐 감사 증거 입수를 위한 각종 실증 절차. 그 다음에 또 뭐 감사 의견 및 보고, 최종적인 보고서 관련된 것들. 자, 5번 이런 것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컨셉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5번에서 소개한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점수를 깎이면 안 됩니다. 유해생들은 요 내용들은 만점 받는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감사 위험, 뭐 중요성, 실증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 보고, 감사 의견, 요런 것들. 그냥 전통적으로 한 40점은 깔고 들어간 주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역시나 실제로 이런 중요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주제들. 근데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2023년도 회계감사가 문제가 어렵게 나왔거든요. 어렵게 출제됐는데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전통적 중요 주제 중에 굉장히 쉽게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추정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중요 주제에서는 절대로 감점을 안 당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암기 비중은 줄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암기를 꼼꼼히 해야 된다. 요거랑 이제 맞물리는 거고요. 특이한 게 있다면은 원래 매년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감사인 입장에서 감사 의견을 뭘 표명하느냐. 이 감사 보고와 관련된 거 요게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안 나왔다.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시사하는 바가 없고요. 내년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매년 중요하다. 요거 그냥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룹 재무제표 감사고요. 중요하다.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 요거 12점 나왔습니다. 요번에 12점 나왔는데 이 그룹 재무제표 감사도 사실은 5번 이 전통적인 주요 주제에 들어가도 무방한 어떤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실무를 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실무하시는 파트너들이 출제위원으로 한 2분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감사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공정가치 관련된 거.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연결이에요.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이슈라서 공정가치랑 연결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면은 이제 그룹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5번이랑 같이 이거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몇 점 나왔죠? 8점 나왔습니다. 8점짜리 문제로 하나 나왔고요. 그룹 재무제표 감사. 자, 이거는 근데 그룹 재무제표 감사는 진짜 출제될 거 웬만한 거 다 출제가 됐거든요. 안 물어본 게 거의 없습니다. 올해 이제 지역적인 기준서 하나 물어봤는데 그걸 끝으로 사실상 거의 살아남은,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그런 기준서는 거의 없고요. 정말 지역적인 거 빼고는. 자, 그래서 이제 2024년도 기출문제 그러면 안 나올 것 같냐? 아니요, 나올 것 같아요. 그룹 재무제표 감사는 웬만하면은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 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기준서가 출제될 게 다 출제됐으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냐면은 판단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룹 재무제표 감사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 감사 절차 중에 하나가 이 부문이 어떤 그 특정 어떤 자회사 회사를 얘기합니다. 그 부문이 유의적이냐, 유의적이지 않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유의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요소, 재무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그냥 판단하면 되는데, 질적인 부분, 어떤 성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 이 유의성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거든요. 그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게 2010년도 초반에 옛날에 이런 어떤 질적 판단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이제 사례 문제로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다.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 문제,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대비하냐? 이 문제를 풀어봐야죠. 기출문제에 있는 것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준서에서 보통 그 사례를 갖다가 실제 뭐 현실 세계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서에 제시되어 있는 이 사례들을 문제화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 과거 기출문제 그리고 과거 GS 문제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룹 재무제표 감사 사례 판단이 요구되는 어떤 사례 문제에 대비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면은 표본 감사랑 전산 감사 묶어가지고 이제 감사 플로우랑 좀 상관이 없는 별도의 어떤 특수 감사 이런 내용인데, 이거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지엽적인 주제라고 여겨졌던 우리 표본 감사, 그 다음에 전산 감사. 자, 요 두 문제 이제 합쳐가지고 요번에 22년에 2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엽 주제라고 했던 주제인데 22년 기점으로 해서도 역시 이제 출제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표본 감사 같은 경우는 10점 나왔습니다. PPS가 10점 나왔고, PPS는 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GS에도 넣었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표본 감사가 2년 연속 나왔어요. 22년도도 나오고 23년도도 나와서 표본 감사 자체는 이제 24년도에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연속적으로 또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표본 감사랑 전산 감사가 놀랍게도 제가 이제 시험을 보던 2010년도 그 이전에는 제끼는 거였습니다. 동차생은 무조건 제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거였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였는데 수험생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5년도에 나오고 이제 22년도, 23년도 연속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면서 표본감사는 이제 완전히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통적 중요 주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자, 그리고 전산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쉽사리 출제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중요도가 실무적으로도 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T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 전산감사 쪽을 갖다가 이제 출제를 하려고 뭐랄까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산감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특별히 뭐 전산감사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메인으로 해서 출제가 된 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아무래도 전산감사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전산감사 가능성 높다. 표본은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긴 해요. 가능성이 준다는 건 계산 문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지, 개념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샘플링 테스트는 우리 회계감사에 있어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 2년 연속 나와서.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예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자, 요게 이제 제가 사실상 좀 뭐랄까 잘못 예상했던 그 유일한 주제인데,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관련해서 이게 출제되려고 하긴 했었지만 과거에 이제 계속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출제가 되더라도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엽적인 내용들, 어려운 내용이 나왔죠. 여기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즉 내부 통제에서 회사 측면의 어떤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감사 절차도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좀 지엽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한 거긴 합니다. 설명한 거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조금 실제로는 지엽적인 사례 문제, 사례형으로 지엽적인 내용이 나와서 요거는 제가 요거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다시 또 이렇게 뭐 내부 통제 사례 문제가 나올 것 같느냐 2024년도에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예상은 다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사례 문제가, 내부 통제 사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감사 절차도 나오고 회사 쪽 사이드에서 어떤 내부 통제 관련된 내용들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예상은 이렇게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제가 뭐 불안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2010년 이전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표본감사, 전산감사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룹재무제표 감사 문제도 지금처럼 정형화가 되기 전이에요. 그때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그땐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없었지만 이제 비슷한 것 중에 이제 내부 통제가 내부회계 관리제도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부 통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되면서 감사 기준 굉장히 방대해지고 또 다른 출제할 게 많아지면서 내부 통제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이 회계감사 교재들도 보면은 내부 통제 내용이 뭐랄까 좀 찬밥이었죠. 좀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은 이거를 또 과거 이제 회계감사 교재와 어떤 그 관련 자료들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사례를 좀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매출 사이드랑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사이드 요 두 가지의 내부 통제만 소개를 하고 있고, 그것만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자금 쪽이라든지 자금이랑 그 다음에 뭐 인사관리라든지 요 정도 어떤 그 프로세스도 같이 소개를 하면서 사례 문제를 조금 더 풍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는 준비를 할게요. 강의는 준비하는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거고,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24년도에. 어쨌든 요런 느낌. 이렇게 한번 2024년도 기출문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8가지 꼭지를 우리 작년에 제가 예상했던 게 실제로 어떻게 23년도 기출로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게 한번 쭉 봤고요.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정리하자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여러분들 컨셉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암기 비중, 암기의 범위를 갖다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어떤 기준서, 관련된 내용의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지엽적인 것들은 굳이 암기하지 말자.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하지 말자. 요 컨셉이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대신에 근데 요거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 있잖아요. 기본 내용. 중요한 내용, 골자가 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은 중요도가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내용들, 쉬운 내용들은 또 오히려 정확하게 통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풀이 양을 갖다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감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제 준비하는 게 있냐면 이 암기 노트를 갖다가 주구장창 외우면서 그 외워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게 이제 점수로 환산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컨셉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은 뭐랄까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 암기로 너 이거 알고 있어? 라면서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출제 경향은 좀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많은 문제를 푸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집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제공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출문제집 10개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집이 작년에 제가 처음 냈는데 거기는 800점 들어있거든요. 근데 올해 GS까지 이렇게 조금 더 개정해서 보완해가지고 1200점짜리로 12회차로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GS도 또 추가로 3, 4회 정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다 합치면은 문제 풀 수 있는 거,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대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가장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그 컨셉이 아닐까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기본 내용의 중요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분들 쉬운 거 틀리면 큰일 난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자, 우리 공인회계사 시험 주관하는 데가 이제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가지 뭐 출제위원부터 채점, 그 다음에 후속적인 어떤 과정과 마지막에 이제 합격자 결정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운영 다 하거든요. 주관사가 이제 금감원인데 금감원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은 그 위에 있는 금융위에서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이 우리 요번에 23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에 이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요 사항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왜 기본 내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지 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공인회계사 시험은요. 이제 공인회계사법에서 이 시험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다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합격자 결정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합격자 결정에서 2차 시험, 우린 지금 2차 시험 준비하니까 이 2항, 3조 2항을 보시면 자,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자, 다만 근데 요건 몰랐을걸요. 매 과목 100점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금융위가 이제 의사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시험 공고 시 공고한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매 과목 100점에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그러니까 꽈락 빼고 60점 미만인데 다른 점수에서 점수가 높아서 전체 등수가 높은 애들, 그 중에서 상위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안에 있으면은 고득점자는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알았어요? 사실 저는 옛날엔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왜 잊고 살았냐면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 시행령에서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합격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는 어떤 것만 있었냐면 과목별로 60점을 넘겨야 되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행령에 따르면 일단은 1차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이제 매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에 미달하면은 최소 선발 인원, 이거는 금융위가 공고를 하는데 최소 선발 인원 예를 들어서 뭐 950명이다, 뭐 1100명이다. 60점 이상 득점자가 그 숫자가 안 돼. 그 숫자가 안 돼. 뭐 유예생까지 포함해서 동차생, 유예생 다 합쳐가지고 안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총 득점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최소 선발 인원, 그 다음에 요 하에서 매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 근데 이제 최종 합격자가 미달하게 되는 경우, 최소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총점제로 가는 거죠.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이 경우에는 총점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상대평가죠. 요 앞에는 얘는 이제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로 우리가 그 최소 선발 인원을 다 채우질 못하면 그러면 이제 총점제로 가는 요런 형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령이었고 이 시행령이 언제 나온 거냐면 2007년에 나온 거예요. 2007년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시행령에서 이제 베이스로 깔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면 여러분들 요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감사원에서 이 감사 조치사항이 나왔겠죠? 보시면은 자,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변경 내용에서 보시면 2007년도부터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요게 이제 공표가 됐고 그 다음에 매 과목 6할 이상 득점자가 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게 되면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했다. 결국에는 이제 상대평가까지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야 했습니다. 됐어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도 나왔죠? 그림으로도 나왔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참고로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금감원은 이제 출제관리 기준 등에 따라서 이 시행령이랑 기준에 따라서 출제 단계, 채점 단계, 조정 단계, 리뷰 단계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지고 시험 관리를 하고 최종 합격자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출제 단계에서는 출제위원이 이제 출제관리본부에 입소해가지고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거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 리스트 평가 기준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평가에서 선정을 해서 입소를 한 다음에 시험 문제랑 첫 번째 채점 기준표가 나옵니다. 처음에 시험 문제를 낼 때 당연히 이거 내가 어떻게 채점하겠다 채점 기준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단계에서는 시험 보고 나서 채점위원이 관리본부에 입소해가지고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으로 이제 채점 2번 합니다. 가채점 먼저 한번 하고요. 파일럿 그 채점 먼저 하고 그 다음 본채점 단계로 갑니다. 자, 가채점 단계에선 20%를 뽑아가지고 출제관리본부가 작성한 이 채점 기준표, 이 최초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모종의 이유로 뭔가 채점 기준표가 바뀌어서 본 채점 단계에서는 최종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답안을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정 단계가 있는데 58점에서 59점대인 답안은 재채점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58점 또는 60점으로 조정하면서 이때 이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불합격 점수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 리뷰 단계에서는 이제 채점자가 아니라 금감원 직원이 혹시나 커다란 오류가 있는지 55점까지 내려가서 답안지 채점 오류를 갖다가 혹시 뭐 누락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자,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이게 채점 기준표가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채점이 이루어지는구나.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여기서 이제 문제점 하나가 반가로 가번에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축소 산정.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고 이제 선발 예정 인원의 사전 결정. 자, 이것도 그러니까 최소 인원만 공지를 하지만 최소 선발 인원만 공시를 하지만 사실은 이 최소 선발 인원이 어떤 식으로 이 작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상 선발 예정 인원으로 작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동점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소 선발 인원에 딱 맞게 그냥 합격자를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최소 선발 인원이 1100명이었는데 한 1105명이 합격을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상대평가 단계에서 걸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정확하게 60점 이상 득점자가 정확하게 최소 선발 인원에 딱 맞아가지고 동점자 포함해서 한 자릿수대 그 인원만 차이가 나고 1100명으로 우리가 공시를 했는데 1105명이 합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어쨌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목표한 선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채점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보시면은 매 과목별 60점 이상 이제 득점자 요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만약에 이제 최소 선발 인원 여기에 딱 맞게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됐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0점 미만의 이 총점제를 통한 합격자가 나왔어야 됐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채점 기준을 변경해가지고 여기 있는 상대평가 단계까지 가지 않고 매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 있죠? 이걸로 선발 인원을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종의 이유로 제2차 시험 출제위원에게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격자 규모를 맞출 것, 그리고 과목별 평균 점수가 절대평가 기준 60점 수준이 되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맞출 거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청을 받은 채점위원들은 처음에 20% 파일럿 채점 한다고 했잖아요. 가채점 평균 점수가 60점 만약에 크게 상회했다. 그러면은 부분 점수를 삭제하는 등 채점 기준을 갖다가 최초 출제할 때 그 기준대로 가지 않고 평균 점수를 낮추고 그 다음에 가채점 평균 점수가 60점보다 만약에 많이 낮다. 그런 경우 2019년도 원가관리회계 같은 케이스
그러면 채점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완화한 문제 배점 올려서 평균 점수 높이는 식으로 이제 채점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이제 20, 21, 22년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하니까 뭐 안 바뀐 게 거의 없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최초 출제했을 때, 그 다음 가채점 했을 때, 본채점 시 웬만해선 다 바뀐다. 감사만 볼게요. 감사만 보시면은 가채점이랑 본채점이 일치하는 경우가 22년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다 바뀌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데 별거 아니에요. 네, 접대비 뭐 한도 초과액을 맞췄으면은 4점.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아니면은 빵점. 원래 이제 목표로 했던, 예상했던 거는 정답에 한 개씩 있으면 1점씩 부여하는 건데 너무 쉬웠네. 그러면은 이거 부분 점수 없애자 하면서 점수를 낮춰버리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가 관리 얘기겠죠. 처음에는 부분 점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이 평균 점수가 낮으니까 야, 뭐라도 맞추면은 1점씩 부여하자. 야, 과정만 맞으면 이 과정에서 뭐랄까 이제 답은 틀렸어도 1점을 부여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뭐 평균 60점에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매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 최소 선발 인원 이퀄 최종 합격자가 되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한 번에 합격자가 도출될 수 있게, 이게 이제 출제 시, 그 다음에 가채점, 최종 본채점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막 높게 나왔어. 70점이 나왔다. 평균 7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본채점 결과 해당 과목에서 원하는 합격자 수가 딱 정해지게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60점에 맞춘 거죠. 조정을 해라. 자,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 2019년 원가처럼.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웠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분 점수 부여해. 이거는 부분 점수 삭제. 그런 방향. 요거는 부분 점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없었는데 만들어서 어떻게든 60점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매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 이퀄 뭐가 되도록? 최종 합격자가 되도록. 근데 이 최종 합격자는 뭐와 유사합니까? 이제 최소 선발 인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금융위도 그리고 금감원도 딱 정해진 합격자 수준을 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 그 어떤 프레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뭘 이용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채점하는 그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에게 이 과정을 갖다가 맡긴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방금 전에 요 과정은 시행령 위반이죠. 네, 요걸로 가야 되는데, 위반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자, 검토 결과 출제와 채점 등 시험 관리 관련 다른 어떤 결과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금융감독원은 이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 감사 결과는 야, 너 시행령대로 요대로 가야지. 매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 절대평가로 안 됐으면은 총점대로 갔어야지.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어야지. 이걸 갖다가 최소 선발 인원의 최종 합격자를 맞추기 위한 그런 어떤 통제 수단으로서 최초 출제 기준을 갖다가 본채점 과정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바꾸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지적을 한 거고, 그거를 시인한 거죠. 자, 금감원 오케이, 그건 맞는 말이고,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게. 제 2차 시험 문제 출제 단계에서 채점 기준을 확정하고 이거를 이제 변경하지 않겠다. 그 결과가 2023년도 합격자 결정이었습니다. 58점에서 59점대 등 합격선 목전의 응시생 답안에 대한 일괄 재검토 요청은 하지 않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채점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며, 그러니까 과목별 어떤 그 합격자를 갖다가 조정하지 않아 버리니까 그러면서 점수도 건들지 않겠다. 이제 이전에는 58.5점 이상 되는 불합격자가 없었거든요. 대부분 불합격자는 57점 미만이거나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뭐 감사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 중에 59점대도 있습니다. 59.2점, 59.4점 이렇게 나왔고요. 금감원이 이제 채점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거다.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2023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로 가는 거죠, 요거. 이제 처음에 출제했으면 최초 이제 출제했을 때 그 기준대로 70점짜리, 평균 70점짜리 출제가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본채점에서 그대로 가서, 야, 70점, 평균 70점 나오게 그냥 채점해. 그 다음에 최초에 이제 40점대가 나오게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만약에 출제를 했으면은 결국에 그렇게 실제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거 건들지 마. 본채점에서도 40점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건들지 않는 거예요. 건들지 않고 대신에 이제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40점대가 나온, 그러니까 60점에 미달하는 어떤 그런 과목의 합격자가 굉장히 적을 수 있는데, 그 어차피 총점제로 다 최소 선발 인원까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게 22년까지였고, 자, 이거를 요 밑에다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23년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걸로 갑니다. 23년 이후에는 최초 출제 기준 엄격히 시행되고 중도 변경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과목별로 평균 점수가 60점이 아니게 된 거죠. 아니게 된 거고, 과목에 따라서 뭐 70점, 그러니까 쉽게 나온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어렵게 나온 과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보도자료 보시면은, 자, 여기 과목별 평균 점수 재무회계가 피를 봤죠. 10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대략 60점에서 62점 사이예요. 60에서 62점 사이로 맞췄기 때문에 과목별로 뭔가 비슷하게 이 점수 분포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번에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확 내려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 10점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10%나 점수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도 보시면은 다 50점대로 기본적으로 다 점수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연찮게 모든 과목이 다 어렵게 출제됐느냐? 작년에 비해서. 그건 당연히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22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 이 채점 기준을 변경해가지고 60점에 맞추는 그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이 과정을 거친 거고, 23년도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았는데 다 이렇게 60점 미만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회계감사 과목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70점대가 나올 수도 있고 40점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도 하에서는 무조건 요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이 선발 인원을 컨트롤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는 선발 인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는 그 프레셔가 있어요.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그걸 미달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금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총점제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계속해서 조정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대응이 가능했다. 근데 어때요? 높아지는 경우에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서 갑자기 합격자가 2,000명이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목표로 하는 1,100명으로 낮출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합격자가 700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1,100명으로 올리는 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총점제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금감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점수 낮춰달라고, 어렵게 출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단순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랑 별개로 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출제될 거다? 40점으로 출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마냥 낮아질 수는 없어요. 또 막 엄청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에 꽈락이 있잖아요.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그래서 40점 미만으로 너무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과목별 형평성이라든지 출제 오류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꽈락률은 당연히 넘어서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평균 점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될 거냐면은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쉬우면서 뭐랄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대략 한 40점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쉬운 문제가 반드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늘어난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떤 뭐라 그러지, 방향성이 그대로 적용된 게 2023년도 기출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22년도까지 자,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보통 난이도의 문제, 그 다음에 쉬운 난이도의 문제, 요런 어떤 비중으로 출제가 됐다면은 지금은 꽈락 너무 이제 점수가 낮아지는 거는 피하면서 과목별 형평성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점수가 너무 높아져서 평균 점수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는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많아지고요. 쉬운 문제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의 양이 많아지고 쉬운 문제의 양도 많아집니다. 정확하게 23년도 회계감사 기출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의 중요도가 굉장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보통 문제를 맞춤으로써 커버할 수 있었던 쉬운 문제에서의 실수가 지금은 더 치명적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거 아니면 쉬운 게 돼버리니까 이 기본 내용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춘 게 지금 다유생 회계감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엽적인 기준에 좀 매몰되는 시간을 줄이고 어디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게 사례 문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이 컨셉으로 가자는 게 이 다유생 회계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어려운 문제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오케이. 요게 이제 2024년도 우리가 기출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유생을 위한 회계감사 요 강좌를 제가 왜 요번에 새롭게 개설을 했는지 그 이유까지도 조금 근거와 함께 설명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강의 교재입니다. 강의 교재. 총 2권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메인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서브 교재가 있습니다. 자, 메인 교재는 회계감사 요약집. 자, 요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감사 요약집. 요거 이제 메인으로 사용을 한다. 자, 이 요약집 같은 경우는 노준하 교수님의 회계감사 기본서가 따로 있거든요. 예, 노준하 교수님 기본서. 이 기본서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 정리하고 박스의 형태, 주로 이제 박스의 형태로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없지만 출제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이제 판단해서 좀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매년 제가 요약집의 양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뭐랄까 이제 보수적으로. 그리고 20년도, 21년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역적인 기준서 내용이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완전성 측면을 신경을 써가지고 보완하는 데 신경 썼는데 요번에 2023년도 기출문제 제가 보자마자 요번에 요약집은 기준서 거의 추가 안 했고요. 오히려 조금 지역적인 내용들 뺐고 그래서 빠르게 냈습니다. 네, 빠르게 냈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은 뭐랄까 그런 식으로 내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요약집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은 이게 너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책만 보면은 그 말이 맞죠. 네, 기본서에 비하면. 그래서 반드시 요약집은 강의랑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필요한 내용 강의 들으면서 이해한 내용들을 갖다가 요약집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으로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든지 기준서 내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장들은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서에 있는 것들은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배경, 취지,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많지 뭐 기본서에는 있는 문장인데 요약집에 없어서 내가 시험장에서 그걸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거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본서를 요약한 요약집, 요게 이제 메인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 다유 강의는 요약집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저유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시험장에서 답안으로 작성하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라고 해도 뭔가 나의 무의식 속에서 구조화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읽는 게 당연히 이제 효과성 측면에서 도움은 될 테니까 기본서로 진행합니다. 저유 강의는. 다유 강의는 요약집, 저유 강의는 기본서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교재로 요약집에는 여러분들 OX 문제는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 문제들은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집, 10개년 기출문제집이에요. 10개년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같이 정리하실 거예요. 자, 기출실록. 자, 여기는 23년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같이 풀 것 같습니다. 70% 정도 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다유생도 유해생이잖아요. 동차생들보다는 훨씬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풀지 않는 문제들도 뭐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하고 여러 번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 번 그렇게 이제 회독을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출실록. 자, 꼼꼼하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필기노트가 제공이 될 건데 필기노트는 제가 이제 여기 칠판에다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뭐 사례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 문장들을 갖다가 키워드 위주로 뽑아가지고 구조화를 많이 시켜드리거든요. 예, 그럼 그 구조화한 내용들을 이제 또 PDF로 수업 들으면서 뽑아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 유해 강의 때 썼던 그 필기노트, 필기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고 한번 강의를 듣고 싶다.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어떤 필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유 강의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유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든 강의라서
취업적인 내용들이 그 필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유 강의에서는 거기서 많이 덜어낼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오케이. 교재는 뭐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거 두 개, 여러분들 요거 두 개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식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고요. 실강이 있는 날도 집에 와가지고 1시간씩 조금씩이라도 촬영해서 조금씩 촬영해가지고 모아서 일주일에 정해진 날짜 이렇게 업로드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참고로 스튜디오 강의 여러분들 좋은 점이 같이 이제 요약집을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문장을 같이 읽고 뭐 키워드 확인하고 이러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거 실강할 때는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자칠판이 있긴 있지만 좀 불완전하고, 어쨌든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는 저는 회계감사는 스튜디오 강의가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녹색 컨버전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저희 직원이 노가다로 다 바꾼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다. 스튜디오 강의.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3단계 진행 방식인데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 아예 해본 적도 없죠. 네,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부터 해가지고 모르는 거 투성이일 거고, 이들 그 개념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만 쭉쭉 읽으면서 제가 입으로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지지는 않고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일단 구조화를 1단계 도모할 겁니다. 구조화. 그러니까 프레임을 짤 거예요. 마인드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개념들의 관계를 갖다가 시각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여기 있는 이 칠판에다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필기노트를 구성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조화를 시키고, 이제 구조화할 때는 그 기준서의 내용들 키워드 위주로 제가 만들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요약집,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녹색 화면, 이걸 보면서 실제 원문을 확인하는 거죠. 원문 확인하고 키워드 체크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박스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먼저 구조화를 해야 돼요. 구조화해야 되고, 그게 이제 2단계고요. 원문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문제 풀이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23 나와 있고, 뭐 16, 그 다음에 뭐 쭉쭉 가다 보면은 뭐 23, 21, 14, 11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당연히 기출표시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가서 확인할 거예요. 주로 이제 기출문제로 확인할 거고요. 일부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하고 요약집을 통해서 원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요 세 단계를 거친다. 세 단계를 거칠 거고, 여러분들도 복습하실 때 요 구조화된 필기노트 펼쳐놓고 그걸 통해서 요약집 읽으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똑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거구나.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빠르게 넘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강의 일정인데요. 제가 촬영하는 그 날짜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되는 일정이 이제 중요한데 10월 12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목요일 이때부터 해서 일주일에 일반적으로 6강씩 뭐 한 이틀에 걸쳐서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일주일에 주 6강 이렇게 이제 8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8주 동안. 그래서 이제 목표는 48강이에요. 48강으로 압축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그게 이제 목표고요. 중간에 다다음 주인가 2주 정도 제가 회계사 객관식 원가관리랑 그 다음에 세무사 가을기본 그 두 가지 실강이랑 같이 겹치는 주가 2주 있거든요. 그 주에는 6강이 다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미리 좀 뽑아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규칙적으로 올라가게 하긴 할 건데 그때는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8주 안에 무조건 끝낼 겁니다. 8주 안에 딱 끝내고 여러분들이 그 후속적인 어떤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할 거고요. 보강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48강이 일단 지금 제가 이 다유 강의를 갖다가 처음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저유 강의 작년 강의 같은 경우는 한 80강 정도 됐었거든요. 80강 정도 되는 거를 대충 제가 이제 뺄 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설명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산하니까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80분의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주로 잡은 건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 시간을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만약에 늘어난다면은 많아봤자 한두 강 정도? 그 정도 보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사실 뭐 회계감사 유예 강의 들을 정도면은 회계사 시험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본인만의 공부 방식이 다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회계감사라는 과목 특성상 중요한 컨셉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팁이라고 해야 되나? 팁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암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뭐 암기 범위, 암기 비중 하면서 계속 암기 해가지고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범위를 늘리지 말라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회계감사는 암기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이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교수님한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도 이 상황 내가 아주 잘 알아. 근데 그거를 조리 있게 풍부한 어떤 그 감사 용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면은 교수님은 이 친구가 실제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알 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뭔가를 잘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교수님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감사 용어 이런 것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표현 같은 것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암기가 우리 회계감사 공부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실 거지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거는 이제 성실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지능이 있고 성실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거든요. 감사 업무라는 게 막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는 이제 암기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고시를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은 여러분들 암기를 잘 해야 그래야지 점수가 많이 나오죠. 참고로 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제 GS 모의고사 응시생이 한 1150명 정도 됐었고요. 1150명. 이제 응시생이 전부 다 이 답안지를 제출하는 건 아니니까 답안지 제출은 한 1000명 정도 했었는데 제가 그 1000명 분의 모의고사 점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전에서 몇 점이 정말로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몇백만 원을 들여서 아메리카노 요거를 드릴 테니까 이 점수를 갖다 캡처를 해가지고 실제 점수가 나오면은 캡처해가지고 취합을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취합해서 한 500명 정도 커피를 타가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 제가 장난삼아 이거 이제 진행하는 직원한테 이거 MBTI도 넣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MBTI 정말 넣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옵션으로 넣었는데 실제로 되게 많이 이거를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MBTI 정보도 자료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23년도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약간 의외성은 높았습니다. 의외성은 높았는데 결국에는 시험 직전에 이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 보면은 다 진짜 암기 머신들이야. 암기는 거의 다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거의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웬만해선 실제 점수를 높게 가져가셨다. 요거는 데이터를 잘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또 제가 의미 있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암기해 갈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공부법, 그러니까 암기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만 주구장창 암기하는 이 공부법은 사실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간도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그러니까 내가 암기한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풀다 보면은 내가 이거 아는 건데 내가 암기하고 있던 건데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지 몰라서 못 쓴 답안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기한 거를 제대로 적용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그 연습도 비슷한 비중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죠. 물론 정확하게 암기하면은 저절로 이런 것도 가져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따로 이 문제풀이를 위한 공부도 따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요. 특히나 유해생분들은 이 문제풀이의 또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 뭐 새삼스럽죠. 예, 요 두 가지 정도. 디테일한 어떤 팁 같은 것들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후속 커리큘럼인데 일단 큼직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이 이제 10월 12일이고 이때부터 이제 다유 강의 진행돼서 이제 11월 중순에, 늦어도 11월 말 전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 원가 유해 강의도 찍어야 돼서 이때 이제 원가 유해 강의 찍고 이제 1월부터 저유 강의가 들어가고요. 기본서로 들어가는 거 요거 이제 3월 전에 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작년에는 찍었던 게 모의고사 강의랑 이제 노준하 교수님 리뷰 강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안 찍었지만 재작년에는 기출 문제풀이 강의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파이널 강의도 있습니다. 파이널 강의는 요건 이제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같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 쭉 훑어보는 형태의 강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요 세 가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적은 이유는 요거 약간 미정입니다. 예, 왜냐면 제 강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 이걸 갖다가 지금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자체가 GS 4회차. 작년까지 이제 4회차, 올해까지 4회차로 진행을 했는데 GS를 요번에는 3회차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GS 문제지를 갖다가 다시 수거해가는 형태의 모의고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만약에 안 한다면은 4회차,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3회차 그 정도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도 올해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금감원에서 다 수거해가는 100% 수거해 가서 출제 배제되는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막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쉬운 문제가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국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할 건데, 그것도 뭐 중요한 어떤 연습용 모의고사가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다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후속 커리큘럼으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GS, 이 4회차 올해 GS, 요거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책은 개정해서 낼 거거든요. 이 모의고사집. 모의고사집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은 교수 소개 보면은 여기 이제 학습 Q&A 있잖아요. 네, 학습 Q&A. 학습 Q&A. 여기 가시면은 질문, 답변을 갖다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요걸로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편함은 해소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리엔테이션 좀 너무 길어졌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